체크인스탁입니다. 봐야 될 게 많습니다. 두 분과 함께 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관세 협상. 계속해서 안개속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둘씩 일정과 또 관계자들의 발언들은 나오는데 약간은 뜬구름 잡는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딱 뭐가 나온 게 아닌 상황 가운데 시장은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어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해봐야 될지 김민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관세 영향력에 있죠. 어제 통상협상 좀 노이즈가 들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해프닝 정도로 보여져요. 정부 입장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금요일 날 우리가 통상협상의 과정을 한번 체크포인트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 뉴스만 보자면 진통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쉽사리 여러분들 그게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국가 대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관세 협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통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전일 신고가 갱신했다가 차익분 좀 나왔고요. 미국 증시도 연일 신고가입니다. 어제 현물 기준으로 21,113포인트 마감됐거든요. 물론 약간 좀 피로도가 있고 어깨가 좀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 예전만큼 막 시원하게 달려가지는 못해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 관세라는 대변수가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투심의 향배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일본과 이제 유사한 관세 효과가 저는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보다 적게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LNG 관광에 관해서도 프로젝트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는 사실상 좀 중립 수준에서 아래에 가까운 약간 뉘앙스거든요. LNG에 관해서도. 물론 일본과 JV 합작법인 형태로 출범을 시켜서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열어놓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북아의 최전선에 전쟁 중인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이 방위 분담금이 항상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녹록치 않을 거고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어제 흐름을 국내로만 보게 되면 관세 셈법에 따른 시장의 투심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관세 무풍지대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관세 무풍지대 뭡니까? 조선, 방산, 원전, 화장품, 엔터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 더 뽑자면 이제 화장품 정도겠죠. 피부미용 의료기기. 근데 이제 4개로 뽑자면 엔터인데 테마 다시 재부각 가능성이 조금 있죠. 저는 이거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장주에 계속 올해 좀 몰두를 하면서 원전 말고는 딱히 공략한 적이 없거든요. 원전, 조선 기자재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손댔던 게 금융지주, 정책 모멘텀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62동 평균선에서 다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습입니다. 반등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신고가를 갱신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눌림목에 잡은 사람들 트레이딩에 손절매에 입각한 위치라는 건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 이제 신고가가 갱신될 수 있느냐 없느냐 굳이 조방원 쪽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관세죠. 이게 이제 조금 한국에 불리하게 된다든지 뭔가의 내용이 나왔는데 투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무풍지대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단기 수급 세력들이 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방산 쪽이나 이쪽에 뒤에 이제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 여기가 실적이 없는 쪽은 아니잖아요. 조선도 실적이 분명히 있고요. 방산도 분명히 실적이 있고 엔터도 요새 실적이 계속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밸류 부담이 있다는 것이지 실적이 지금 재평가 구간에 없어서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때 세 가지 파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관세 무풍지대로 단기 수급 세력을 가느냐.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고점에 따른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성장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죠. 반도체 2차전 제약바이오에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시장이 지수 자체가 단기로 좀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쉬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의견 교류가 있어야 되니까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건강한 조정 때문에 나는 좀 아예 관망을 하겠다. 이 세 가지 파트인 것 같은데 의사결정 과정의 날짜가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앞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방송 잘 보시고 다음 주 내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3번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이미 끝났고요. 조선방산 원전 쪽으로 가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쪽에 굳이 손절매 트레이딩에 입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집단이. 그리고 관망에 대해서 관망이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의 성장주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8월에 그냥 밀어붙이는 게 맞겠다. 그렇다면 이 우방 국가에 대해서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 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관세, 결국 미국도 득볼 거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 물론 저의 주관적 판단입니다만은. 그리고 8월에 뭐 넉 달 연속 지금 나스닥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게 월봉 모습인데 관세 이후에 여러분들 4월에 아래꼬리 달고 넉 달 연속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피로도가 있고. 그런데 관세에 따른 V자 반등, 과대 낙폭에 따른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 포인트로 보게 되면 오른 것은 6월, 7월이거든요. 그래서 늘 6, 7, 8에는 40%에서 50% 수익은 내야 된다. 어떤 종목 매매를 할 때. 그럼 마지막 달이 남았는데 뭐 5달째 굳이 음봉이 출회한다 뭐 이런 거보다도 좋은 호재 내용이 나와서 미국은 어떻게 달려가든 국내는 다시 한번 3,300을 넘는 신고가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 바람인데 정리를 다 해드렸으니까 코스닥이 아직도 800선 지금 초반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공방전을 좀 펼치고 있는데 코스닥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850선의 단기로 좀 보고 900선까지 달려가는 8월의 장세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바람이다. 분명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외국인들이 아직 뭐 코스피는 조금 놔두고 코스닥의 현물을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어떤 질문지 안에서 결국은 해답이라기보다도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하나인데 저 김민주는 3번 관세를 좀 무시하고 조금 더 고점에 따른 베팅을 해가고 굳이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는 증시 속에서 쉬는 걸 기회로 이용하는 역발상이 필요하지 굳이 겁을 미리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민주 전문가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의 방향성, 이 관세는 한 차례 또 지나갈 만한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위쪽의 방향성과 함께 종목별로의 대응 전략은 성장주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우리가 일본과 관련된 걸 좀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트루스 소셜을 보면 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긴 것 같겠지만 실제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 일본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나온 거를 뭐 구글 번역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다 맞기도 하지만 다 틀리기도 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쌀 개방했다? 거짓말입니다. 쌀 개방을 한 건 맞는데 쿼터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77만 톤 정도를 해외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 무제한 뭐 열고 이런 거 전혀 없고 그 77만 톤 중에서 지금 미국 거 거의 안 사고 있는데 그 77만 톤 내에서 미국 거 비율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맞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틀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그 일본과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그 흐름 속에서 환율 문제를 건드렸어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공격한 게 뭡니까? 너희 환율 고쳐.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환율과 관련된 아무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15%의 그 관세율 환율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트럼프 1기 때 그 중국에 관세 때렸을 때 중국의 관세를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가게 만들어서 환율의 그 충격을 엄청나게 흡수했거든요. 그러면 15% 정도는 환율의 변동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이라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별 영향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0조 투자와 관련된 부분.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미 투자가 7,800억 불입니다. 누적으로 이미.
그런데 이게 2010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해서 4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 역산으로 계산해 보면 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 13년 동안 한 5천억 불 정도를 이미 투자한 걸로 보이거든요. 요번에 투자하겠다고 서명이 된 게 5천억 달러잖아요. 5,500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늘어난 걸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 10년간 그 정도 늘었다고 대충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5,500억 뭐 끌어냈는지 실제로 사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실제로 맞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일본이 이걸 뭐 1년 안에 투자하는 어떤 기간을 정해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 보면 일본 하던 대로 해라. 미국에 투자하는 거 줄이거나 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대로 계속 투자 늘리고 R&D 투자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일본은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요타 공장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엄청나게 로비도 하고 뭐 이런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R&D 센터 같은 거 만들어서 연구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을 통칭해서 일본의 대미 투자가 지금 누적으로 7,800억 달러인데 그러면 뭐 물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 현재 700조 투자가 저는 처음에 저도 생각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하던 걸 그냥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일방적으로 뺏어간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또 뻥입니다. 이것도 가져갈 수도 있다인데 일본의 입장은 뭐냐면 일본의 그 8번이나 왔다 갔다 한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상무장관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분에 따라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 지분이 90% 있는 기업은 미국이 90%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일본이 지분율이 높으면 일본이 마진 가져오는 형태지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그대로는 아니다라는 게 일본 언론에 나와 있어요. 한케이 신문이나 이런 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도 결국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한테 이길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뭔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관세 무풍지대는 과연 올라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무풍지대라고 하는 원전하고 조선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이나 상무장관의 성격상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준다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우리도 제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투자했나 봤더니 우리도 지금 누적적으로 미국의 2023년 기준으로 한 2천억 불 정도를 이미 우리나라도 투자한 상황이란 말이죠. 누적적으로. 2천억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정도, 그 금액은 그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일본보다 한참 떨어지지만 우리도 누적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도 이제 미국에 얼마 투자는 하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미국에다가 다 이익을 퍼주는 그런 형태의 계약 가능성은 실무진에서의 계약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 주제인 뭐 조선 원전 이런 것들을 사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이 뭔가 좀 자랑하고 포장하고 이런 걸 좀 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이 미국의 압승같이 좀 보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뚫어보면은 겉으로는 미국이 이긴 듯하지만은 일본 쪽에서도 실익을 좀 챙겼다. 지금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우리도 뭔가 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분들이 외교적인 지혜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사님 결론을 내리자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것을 기준에 두고 투자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두 분의 결론은 거의 뭐 엇비슷하게 납니다. 이 관세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어떤 섹터를 오늘 봐야 될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인가요? 오늘은 방산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방산 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오늘 2차 전지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준비했습니다. 예. 핫합니다. 방산부터 지금 방산 쪽에서도 뭐 국방비 증액 등등의 핫한 이슈들도 있고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방산을 어떤 시각으로 이 전문가님 보고 계세요? 네, 뭐 계속 이 시간에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만을 많이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이 관심 섹터로 갈 때만큼은 연동 관계라든지 우리 시청자분이나 유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위치단의 섹터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성장주는 매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어요. 그 방산의 밸류에이션 분석을 다 해봤는데 지금 굳이 딱 말씀드리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밸류 부담이 적습니다. 지금 위치단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모습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산업의 펀더멘탈이라는 단어를 붙이겠습니다. 사실 그 산업의 펀더멘탈이라는 용어가 맞지는 않거든요. 펀더멘탈이라는 용어는
기업 분석할 때 재무제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굳이 쓰자면 산업의 모멘텀이나 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이랑 단어가 맞는데 굳이 펀더멘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분석해 본다면 문제 없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분명한 팩트예요. 뭐 특히 조선은 뭔가 삼성중공업에서도 러시아와의 노이즈, 뭐 수주 잔고가 오늘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 다 팩트거든요. 근데 방사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수주 잔고가 괜찮아요? 그렇죠. 그쪽은? 뭐 방사는 뭐 계약 해지되고 수주 잔고가 떨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지금 더 폭발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2차 랠리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의 어떤 기대감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은 거죠,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차 랠리로 가려면.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방산을 보시게 되면 관세 리스크와는 솔직히 무관하거든요. 이거는 뭐 엄연한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관세 리스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관련성이 굳이 크죠.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아무래도 방산 국가입니다. 생각보다는. 방산 국가라는 게 뭐 방산이 발전돼 있다라는 거. 무기 수출로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미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도 방산 집안이거든요. 굉장히. 방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집안.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쟁할 때마다 한 번씩 퀀텀 점프했던 국가잖아요. 그렇죠. 2000년대 전에 걸프전 전쟁 때부터 그걸로 세수를 조금 채워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방산에 사실 이렇게 뭐 태클이나 이런 부분을 별로 걸지 않거든요. 나중에 뭐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지만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이라든지 동북아라든지 K전차, K미사일 등등에 대한 굉장히 고품질에 대한 그 만족도가 높은 수준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독일 전차를 지금 위협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찾아보니까 해외 수출의 백로그가 상당히 잘 쌓여 있고요. 실적 전망이 이 정도면 비교적 명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중동 리스크 끝나네 만에하지만 중동 리스크는 뭐 영원한 쪽이고 끝날 일이 없겠죠, 사실 중동 쪽은. 어찌됐건 전 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방위의 어떤 구조적 확대, 수요의 구조적 확대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방산업체들의 실적의 안정성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관세 민감 업종의 대비죠. 관세 민감한 업종이 어디예요, 여러분?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테마 강도가 부각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정리를 딱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은 밑에 밸류 부담감이에요. 이 밸류 부담감의 모양을 잠깐 보고 정리를 할 텐데, 사실 62동 평균선에서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반등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 반등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밸류 부담감이 가장 적었고, 그리고 먼저 갔던 현대로템인데 사실 그 굉장히 좀 충격적 발언으로 쌓이는 매수 리포트 이후에 현대로템이 가장 먼저 갔어요. 22만 원까지. 그리고 지금 22동 평균선에 약간 꺾여서 62동 평균선으로 가는 조금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와는 다른 모습. 그리고 뭐 LIG 넥슨원이 있겠죠, 여러분들. 천궁으로 대표들. 이것도 62동 평균선에서 반등을 했지만 이미 벌써 신고가 돌파를 못하고 21선까지 눌리는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자, 두 가지의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 동력이 필요하겠죠. 이 관세 리스크에 따른 무풍지대라는 단기 이슈가 강렬한 투심을 불러일으키든지, 아니면 대량의 수주를 받아서 2차 랠리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부각돼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일정 언론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정 기업들이 2차 랠리로 갈만하다, 큰 금액의 수주를 받았다, 뭐 8조, 주가가 근데 못 갔죠. 그러니까 대량의 수주를 받아도 지금은 그것을 뭐 8조가 기준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가 못 간다는 소리예요. 2차 랠리는. 그러면 관세에 따른 무풍지대로서 리바운드죠. 이 부분을 이제 먹느냐 못 먹느냐 손절매에 입각해서 2차인 것 같은데, 저는 위치 따는 괜찮다고 봐요. 이건 이제 한화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62동 평균선에 벌써 기간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디폴트 값이 나는 손절매를 하는 그냥 완벽한 기계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62동 평균선 이탈할 때 아래 꼬리 보면서 손절하시면 돼요. 만약에 관세가
상당히 악재적으로 나오고 투심이 방향성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조방원 쪽은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저는 오히려 조선보다 방산이라고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가장 큰 고민은 밸류 부담감과 피로도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이슈의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주가의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대량 수주 잔고나 뭐 추가적인 계약은 아닌 듯 보인다. 결국은 관세 이슈로의 반등인데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거 알 수 없죠. 그렇죠. 알 수 없죠.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애널리스트, 뭐 심지어 대통령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건 진짜 끝나봐야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 알 수 없는 부분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답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설령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아까의 연속선상인데 내가 힘을 써서 알 수 없는 부분에 굳이 위험자산인 특히나 증시에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방산에 베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단들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차트 나가는 모습이 하나 시스템이거든요. 굉장히 막 기간 행보를 할 때 이제 뭐 매수를 좀 해볼까? 주가가 이렇게 뛰지 않겠어? 계속 이제 뇌를 좀 돌리는 거죠. 이렇게. 요건 요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지 않겠어? 그건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고수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쉽게 예단하고 쉽게 예측하죠. 이렇게 될 거야. 저희는 시장의 한낱 저를 포함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미일 뿐이고 산업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뭔가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세에 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네. 그렇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것이 뭐 반도체가 되었건 오늘 준비된 뭐 2차 전지가 되었건 신재생이 되었건 여기에 관심을 더 갖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다. 관망만 못한 조방원의 관세가 나쁘게 나올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진입하는 것은 관망만 못한 스탠스이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섹터는 그 섹터를 사자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그 섹터를 바라볼 때 뭔가 시각의 변화라든지 조금 더 강조점을 찍을 만한 포인트가 있을 때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방산 섹터를 지금 사자는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관세? 그렇다면은 뭔가 반사효과 이런 시나리오로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산 알아봤고요. 다음은 2차 전지. 어제도 핫했고 오늘도 뭐 국내 이 셀업체들 단독 보도기는 하지만은 좀 굵직한 소식이 있던데 이사님 2차 전지 이제 좀 볕이 드나요? 네, 이미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ESS와 관련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ESS와 관련해서 금액적으로는 1조, 지금 물량 기준으로는 565메가와트의 입찰이 ESS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부 그 전남 지역들입니다. 여기에서 8군데를 삼성 SDI가 가져가고요. SKO는 전량 아예 하나도 못 들어갔고 LG에솔이 지금 2군데 정도 선정된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ESS로 가면 다 LFP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NCA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국내는 아직 뭐 생산하는 물량이 없으니까 뭐 당장 그쪽으로 간 것인지 가격은 뭐 과거 대비해서 많이 내려갔다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메가와트당 한 2억 정도로 내려갔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킬로와트죠. 킬로와트당 이제 2억 정도로 내려갔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어떤 뉴스들이 반영되면서 어저께 이제 LG에너솔루션이 급등을 했는데 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ESS 입찰은 다 끝난 거죠?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이미 8개, 2개 이렇게 결정이 났고, SK는 왜 못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SK 이터닉스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사업자들이 그 각각의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로 선정된 상황이니까, 그럼 ESS를 만드는 뭐 엔지니어링 업체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 SDI가 꽤 많은 그런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다면은 관련된 소재 기업들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올랐던 건 LNF하고 LG엔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뉴스를 앞두고 올랐으니까 뭐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이 뉴스를 염두에 두고 좀 미리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가 삼성 SDI가 승이다? 그러면 에코프로, 뭐 삼성 SDI,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식으로 삼성, SDI 밸류체인 쪽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어저께 종목의 움직임은 LG엔솔과 LNF의 대승이었는데 오늘은 삼성, SDI 쪽 밸류체인으로 바뀔지 아니면 뭐 이 정도의 뉴스는 뭐 별거 아니야. 뭐 이거 이 정도 물량으로 이들 업종을 돌릴 수 없어. 이렇게 좀 무시할 것인지는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원래 SK하고 LG하고 배터리 쪽으로는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SK 넥실리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동박 1조에서 3조 상당히 좀 밴드를 좀 넓게 잡아가지고 이 보도에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되는데 일단은 이 사이가 안 좋았던 두 그룹도 이제는 조금 화해 제스처가 나오고 있고 SK에서 LG에 납품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전지 전반으로 우리가 연속성이 그동안은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연속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근데 LG엔솔이나 이런 종목군들 뭐 LNF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저도 그렇고 김민 전문가도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저가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데 네. 뭐 매일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레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 과연 저점을 찍고 턴하고 있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가격 회복을 하고 추세적으로 2023년처럼 올라갈 일이 앞으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국내 내수 수요 생기죠. 그다음에 지금 그 리튬 가격 반등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있죠. 그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을 평가 이익으로 반전시켜주거나 최소한 더 이상 적자를 안 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분명히 이건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넓어지지 않는다. 막 종목이 예전처럼 막 그 저 밑에 숨어 있는 종목까지 다 긁어서 가는 그런 양상 아니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리튬 하나도 안 만들지만 리튬자의 그 제목만 붙어 있는 그런 개별 종목의 상승에도 전혀 저는 관심이 없지만 대형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할 만한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이슈들이 나오면서 반등의 목표치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반등 정도인데 반등의 목표치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높아심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슈 한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예. 국내는 지금 미국의 누적 투자 금액이 1,300억 달러거든요. 아까 그 이슈에서요. 네네네. 네네. 근데 이제 1300억. 우리가 작년 2023년에 200억 불인가를 투자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도 지금 그쪽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기간 한정을 받지 않는다면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투자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마 우리 당국자들도 알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야무지게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얘기 플러스 알파,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먼저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 종목은 SK 이터닉스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님. 근데 저 관심주로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뭔데요? 어쨌든 삼성 SDI 쪽으로 뭔가 무게가 쏠리는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 가장 이제 중심 공급사인 에코프로비엠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선택이 약간 좀 인상적이죠. 원래 SK 이토넥스는 이사님이 몇 차례 또 소개를 해주신 바 기억이 나는데 전문가님이 이 종목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정말로 짠 듯이 정확하죠. 네.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사님? 네. 네, 저도 종목을 공유했죠. 네, 저는 보여내지 않고요. 예, 예. 뭐 이사님하고 사석에서 뭐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저희가 이제 각각의 선정을 하는데 그냥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의 스타일이 저희가 다 강조드리는 게 가격적 부담이 있는 섹터나 종목은 좀 피하고 맞아요. 그것이 밑에 있는 쪽이 실적 기반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나 기술적으로 하방 정직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공략을 좀 해나가자라는 취지잖아요. 그 안에 결국은 중심에 신재생도 있고 강조드렸던 LFP, 전고체, ESS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리가 어제 뭐 저는 LG엔솔이 이제 그 독일 법원에 그 뭐 중국 기업 있죠. 이름도 굉장히 뭐 발음한 신왕다. 신왕다인가요? 역시 이제 우리 프로 앵커님의 발음 신왕다라고 합니다. 뭐 수완다, 뭐 수왕다 이렇게 써 있던데 어쨌든 거기에 뭐 승소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독일 법을 모르니까 특허 침해 소송에 관한 승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이 입찰 소식이 좀 훈풍으로 돌려왔는데 저는 사실 독일 법원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었어요. 왜냐면 SDI가 다 가져갔는데 LG엔솔이 2개를 가져갔는데 뭐 독일 법원 쪽이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어찌됐건 2차 전지 훈풍이 돌려오는데 이 중심에 또 열어보니 ESS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딱 이 3박자예요. LFP, 전고체, ESS. 이게 이제 트리거를 만들고 있는데 ESS 결이 배터리 팩 회사들, 셀 업체들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국내 정책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것도 맞지만 에너지 저장 창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가지가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서신 시스템도 있고요. 뭐 신성 ST 이런 것도 있고. 근데 SK 이터닉스가 지금 위치적으로 이제 결론입니다만은 여기에 뭐 기업의 내용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구축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ESS죠. 최근에 기관 흐름이 좀 있습니다. 연속 수급으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 열흘치를 딱 보시면 좀 밀고 들어왔구나. 이게 딱 보여요. 근데 주가는 지금 살짝 기간 행보거든요. 저는 뭐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준에 밸류 부담이 있고 주가가 이미 떠서 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인데 한 번 더 레벨업이 된다면 손절매에 입각한 매매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김민준의 스타일은 늘 안정감이니까 이걸 15,000원에 사야 되는 주식이지 굳이 24,600원에 살 때는 매매 관점에 손절매이다. 그러면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2만 원 선, 60이동 평균선은 지켜가면서 뭔가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고개를 들어 올리면 전고점이죠. 3만 원대 트라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업사이드가 한 25% 정도 남아있는 쪽이고 손절은 뭐 마이너스 5%에서 7% 정도니까 딱 가격 접근이 괜찮지 않을까. 2만 1,000원 정도를 지켜나가면서 가면 주가는 한번 해볼 만한 트레이딩 위치다 생각이 들어서 SK 이터닉스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좀 짧은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이렇게 세워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BM 알려주세요. 네,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말씀드릴 때 NCM은 뭐 우리가 가장 잘하지만 LFP가 부족했기 때문에 LFP에 지금 신경 쓰고 있는 LG에너지들과 뭐 LNF 정도,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처럼 양쪽에 모두 양극재, 음극재 모두 잘하는 쪽에 한번 관심을 두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어쨌든 삼성 SDI가 8군데를 수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 SDI 양극재를 지금 공급하는 기업은 뻔하죠. LNF는 거의 전부를 테슬라하고 이쪽으로 LG 쪽으로 보내고 있고, 네. SK 쪽으로 일부 보내고 있는 걸 제외한다면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가 주력사니까, 그 다음에 NCM과 NCA를 모두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의 이제 강조점이 있는데 일단 재고 자산이 좀 줄어야 됩니다. 이들은. 그런데 ESS로 NCA와 NCM이 나간다라는 건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고요. 이 재고 자산은 들고 있는 것도 뭐 비용이고 문제지만 이게 나가야 신규 물량을 또 다시 올릴 수 있는 설비 전체적인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막 널뛰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방향성인지 모르겠지만 저점에서 한 20%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재고 평가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을 살펴보니까 뭐 주가는 조금 반등했는데 기관 외국인의 의미 있는 매수는 아직까지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조금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마저 좀 유입되는 양상으로 보여진다면 좀 많이 눌려있던 주가가 어느 정도의 회복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민되는 두 종목입니다. 토마토 AI의 선택 참고해 보시죠. 토마토 AI, SK 이터닉스의 6,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4인데 이터닉스는 단기적으로 타격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에코프로 BM은 구조적으로는 성장하는 종목인데 약간 좀 주가가 그동안 부진해서 그런지 조정시 매수 전략을 권했습니다.